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두 번째로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면했습니다. 핵심으로 떠오른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2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여도, 야도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휴정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저녁까지 이어질 듯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틀 전에 비해서 좀 길게 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격적인 재판 절차 진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오늘은 특히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참석을 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측 얘기 각각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평화적 계엄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입니다. 결정된 거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거짓말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재판 지켜보시라고요. 이미 말을 맞추신 겁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시러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촉탁을 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서 이것을 또다시 기사화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 3자의 대리인들 발언을 방금 들여보셨는데 굉장히 뭔가 긴장돼 있고요. 뭔가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헌법재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이 얘기 지금 세 분 모시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우선 소정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손정혜 변호사. 당초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게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가림막을 좀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대심판정에 같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눈빛이라든가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증인과 이제 분리하는 조치를 형사재판에서 시행하는 경우라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이라든가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진술이 나오지 않거나 이 피의자나 피고인 측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증인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늘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많은 속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사실상 대통령 측의 주장을 주신문 과정에서 같이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이제 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쌍방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히려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보복의 우려라든가 위압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혁 변호사,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러니까 지난 21일에도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는데 상당히 일찍 왔어요. 원래 그때 이틀 전에는 2시였는데 한 1시 10분경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오늘도 2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재판이요. 그런데 12시, 낮 12시 50분도 안 돼서 1시간 10분 이상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도착을 하는 거고 시간이 점점 이뤄졌는데 뭐 대기실에서 뭐 준비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일찍 도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추측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재판을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국격도 있고요. 예. 아마 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이제 구치소에서 바로 이게 모습으로 이게 재판에 전 세계에 방영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으로 이게 그 경호처에서 머리 손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최소한에게 좀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구치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그 전 세계 TV로 중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모습을 보면 예.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기록을 이게 많이 검토해요. 따라서 이제 미리 여유 있게 와가지고 변호인하고요 상의도 하고 이게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방송할 때도 이게 좀 꾸미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예. 이런 게 경호처에서 그것도 이게 저는 경호 일종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오늘 화면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는데 지난 이틀 전인 20일 당시에 보면은 20일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들어온 화면 이게 오늘 화면인데 굉장히 말끔한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 그의 탄핵 정국 이전에 그냥 대통령 모습 같은데 이게 아마 일찍 와서 여러 가지 저 상황을 좀 뭐랄까요 복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머리 모양 이런 거 등등등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것도 이게 저는 경호의 일종이고 국격도 있고요. 예. 그냥 구치소에 있는 제한 이게 이런 모습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 최소한 이게 약간 머리 손질이나 이게 필요하다. 만약 구치소 바로 왔다면 약간 흐트러진 모습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준비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신다 이겁니까? 예,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거 아니냐 이런 거네요. 예,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오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일단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계엄 당시에 선포된 포고령에 대한 작성 경위 부분, 일단 이게 가장 큰 관심을 오늘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현영 전 장관 측이 내놓은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상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치연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행 계획까지 실행 의사를 갖춘 그런 포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원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을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포고령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 변호인들, 대리인들이잖아요. 약간 달라요, 지금요. 이 경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떻게 검토할 것이니까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무엇을 베꼈다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베꼈다. 참고했다 이거죠.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과거 12.6 당시 계엄령 선포됐죠. 그 1979년 아닙니까? 그리고 12.12 이건 그 다음에 1980년이죠. 당시에 포고령 계엄 사항이었잖아요.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를 꺼내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군부 집권 시절 아닙니까? 이때 당시가? 그때 당시에 계엄 포고령을 참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밑에 하단 자막으로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도 꺼내놨어요. 보시면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김상희 평론가. 네. 근데 지금 헌법상 계엄이 선포돼도 정치활동, 국회활동 금지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포고령의 목적은 정치활동을 금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위헌이라는 걸 스스로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김용현 장관이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입장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얘기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 자체는 상당히 뭔가 향후에 불리하게 갈 수 있다. 네, 그런 윤석열 것까지- 대통령이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갈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주구장창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계엄 이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반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예. 본인의 진퇴까지 당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때는 본인이 이제 이게 잘못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대로는 못 죽는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아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저게 진술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담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낸 거에 맞춰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관사에서 본인이 직접 워드를 작성하고 11.6, 12.12 때 계엄을 베꼈다. 근데 검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초안도 본인이 쓰고 그랬지만 대통령이 다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법전까지 찾아가면서 꼼꼼히 검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잘 몰랐다, 뭐 김용현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술을 바꿔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증거 인멸인 겁니다. 말맞추기야, 혐의자들의 말맞추기에 의한 증거 인멸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에 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다른 논리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잠시 휴정했다가 아마도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쟁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설명들이 약간 이 대치되는 설명들이 꽤 그동안 나왔거든요. 이걸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거를 베꼈다.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이 그건 설명했죠. 12.6, 12.12 당시 걸 베꼈다. 참조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회 활동, 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거는 이거 김용현 착오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간과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한 거다. 이거는 간과한 게 아니란 취지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오늘 김용현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 앞서서 11.6, 12.12 그 설명이죠. 그런데 이 설명을 추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하면서 통행금지 부분은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손정혜 변호사. 이게 뭔가 설명이 대치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치가 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통행금지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꼼꼼히 본 것 같은 이런 설명까지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중에 검찰 조사에는 이렇게 이제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쓰긴 했지만 법전을 찾아가면서 대통령이 직접 법률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가 실질적으로 이 검토를 같이 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포고령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주장과 연관돼서 지금 현재 이걸 검토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을 하고 빼고 이것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다만 또 다른 취지의 진술도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평상시에는 이게 법전 찾으면서 아주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일치하는 진술도 좀 섞여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자 하고 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만든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주 꼼꼼하게 보시진 않았고요. 특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제 통행 금지 같은 건 뺐어요.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좀 배려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혼선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이 내용의 취지가 조금은
뒤죽박죽 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라는 그 진술이 오늘 확인이 된 것입니다. 손석표 변호사, 사실 이 포고령 작성 경위를 이렇게 쟁점이 떠오르는 게 이 포고령에 작성돼서 이걸 선포한 최종 책임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김영현 전 장관이 과거에 걸 베꼈는지 잘못 베꼈다, 실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간과했다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김영현 장관이나 김영현 장관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두 분 사이에 아무런 게 크게 보면 이제 차이가 없어요. 오. 설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김용현 장관이 과거에 한 10개 정도 포고문을 보고 예. 모든 계엄의 일항이 있어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과거 걸 참고해서 포고령을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안 볼 수는 없죠. 봤겠죠. 5개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계엄 통행 금지는 빼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했고. 예. 근데 그 검토 과정에 정밀하게 법률 비서관이나 민정실이나 이걸 이게 거친 건 아니고 예. 대통령이 대충 보고 옛날에 이러니까 대통령도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대통령이 검토 안 하고 이게 부주의를 못 봤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대통령의 설명은 뭐냐? 바로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액션 플랜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고 이거는 이게 계엄의 요건 골격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계엄의 포고령은 형식적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금지해요? 옛날에도 뭐 상김식 금지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구색 갖추기로 이게 요건에 들어가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실행하는 게 플랜이나 미리 다 구체 짠 게 없다. 이게 대통령 설명이에요. 대통령이 뭐 포고령을 나 못 봤다 실수로 뭐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설명이 똑같잖아요. 포고령의 첫 번째 항목이 국회 활동, 정치 활동 금지가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이게 옛날 계엄도 한번 보시라니까. 예. 상김씨 뭐 정치활동 예, 예. 계엄이란 게 그거 빼면 계엄이 아니에요. 오. 그거 다 그냥 상징적으로 계엄에 들어가는 거지. 예. 구체적으로 정치활동을 지방의회까지 누가 어떻게 금지해가 활동 금지할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쟁점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김용현 장관이 예. 설명 뭐 했냐? 예. 이거는 이게 불법적인 정치활동들 있잖아. 막 가짜뉴스 괴담을 선동하고 예. 이런 걸 이게 중재라는 이런 게 계엄의 상징적인 의미고 옛날 계엄에도 다 있었는데 예. 그게 구체적으로 금지 실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김용현 장관은 오늘 정언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예. 좀만 말씀드리면 옛날 계엄 중에 합법적인 계엄에 그런 게 있었나요? 아. 대부분 불법으로 밝혀진 계엄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특히 뭐 12.12 뭐 이런 12.12 경우는 뭐 11.6 뭐 다 불법 계엄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시면서 당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역사를 왜 기록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포고령 작성과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뭐 훈련 삼아서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재미로 아니면 뭐 움직인 겁니까?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자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과거에 있었어도 사실은 대통령은 법률가시기 때문에 빼셨어야 돼요. 근데 넣은 거는 뭐냐? 예. 의도가 드러난 거죠. 의도가 이것이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이 계엄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과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예. 다시 말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법재판 탄핵심판 이 변론기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된 게 이른바 쪽지. 어제도 이게 말들이 좀 대치된다 설명드렸는데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넸는가 이게 또 오늘도 헌법재판에서 쟁점이 됐는데요. 이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그동안 나온 말과 오늘 나온 표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출석해서 준 적도 없다 나는 이거. 그리고 아마도 김영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영현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이런 설명했어요. 이거 김영현 전 장관이 작성한 거 맞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김영현 전 장관 측 설명이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은 쪽지는 내가 작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얘기를 꺼내나요? 이거는
본인의 변호인들, 본인의 대리인들 측과 다른 얘기를 꺼내놓은 거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재판관들이나 국회 측에서 신문을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소위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을 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입법기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 질문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뭐 국회에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 막으려고 했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근데 약간 그 문건의 실질적인 내용과 배치됩니다. 거기에는 보조금만이 아니라 일체의 비용, 심지어 임금, 월 받는 급여도 없애는 걸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문건의 내용도 굉장히 축소해서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정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인의 설명과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직접 한 설명이 약간 달라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것도 큰 점에서는 이게 일관됩니다. 쪽지를 이게 누가 초안을 만들었냐? 그거는 변호인과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같아요. 만들었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실무조통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김용현 장관이 실무조통에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최상목 대행이요. 예. 미리 경찰에 제출했던 거예요. 원래 최상목 대행이 찢어버리 되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볼 때 당당하게 그 경찰에 줬을 때 최상목 대행이 뭘 했냐면 이거 실무자한테 받았다 그랬어요. 예. 대통령한테 받았다 안 하고. 그러니까 최상목, 그다음에 김용현,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진술에 일치하는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초안 만들고 실무대통령이 준 거는 이제 팩트로 확인됐고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거 쪽지 이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거 대통령이 알든 모르든 저는 아무 관계 없다 봐요. 뭐냐? 이걸 착각하는 분이 있더라. 이걸 보고 국회를 없애고 예. 새로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예. 어마어마한 그게 기재부에서 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보세요. 계엄을 하다 보면 이게 예산도 재조정해야 되죠.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이게 비상입법이야. 비상입법이라는 게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통해서 국회가 활동비를 90여 억 가져가고 대통령실은 영원, 검찰 영원, 예. 경찰 영원 했잖아. 이런 걸 이게 재조정하려고 기재부 내에 TF팀 하나 만들어라. 예. 기재부 내에 그런 예산을 조정하는 조직, 그게 비상입법기구예요. 이 국회를 없애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알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상희 변호사. 네, 지금 설명이 정말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재정만 10수년을 했지만 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게 명령은요. 그냥 대통령이 하면 기재부에 예산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산만 다루는 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처라는 한 부처로 있다가 실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쪽만 전담을 예산 쪽만 하는 전담하는 데예요. 무슨 TF를 만들어요? 거기다 얘기하면 다 하는 건데. 그리고 비상재정 명령권은요. 헌법에 그냥 명시가 돼 있어요.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항목으로 네. 결리가 돼 있다는 네. 거죠. 예. 그 96조인지 뭐 지금 뭐 예. 서 변호사님이 아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별도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의 조항으로 있어요. 예. 근데 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합니까? 이거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기구를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에 수반되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기구를 만들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따로 쓰면은 시설 비용이 들어가고 장비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걸 상정하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지금 재정에 뭐 긴급 재정권을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예. 거기에 왜 이게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재정을 집어넣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조치 사항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런 걸 일일이 찾아보실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게 설명한 게 어제 김용현 장관 측이 예. 설명한 걸 제가 요약해드린 거고 예. 우리나라에 국회 해산권이 없죠. 예. 그런데 국회를 없애고 해산권도 없는데 예. 그럼 새로운 입법기구를 뭐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까? 뭐 임명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현실성이나 국회를 해산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입법이라는 게 그런 뜻이면 예산을 조정하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한 것 자체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초현실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분 말씀 드렸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핵심 사안은 그때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의 국회 상황 다들 기억하시죠? 군인들이 국회로 갔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이런 거 다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모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했는가? 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가 아닌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거예요, 지금요. 물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특전사령관 등이 지시를 받았다라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열려서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뭐라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자, 이런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대치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얘기는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뭔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지시였다. 김상희 평론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발음이 좀 좋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강요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의원, 요원 논란입니까 이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근데 요원이면 그냥 철수하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요원이면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국회 안으로 먼저 들어간 군 그거를 빼내라는 의미가 사람들을 뭐예요? 말하는 겁니까?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라는 게 빼내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 내 지휘하에 있는 군, 작전군을 통솔하는데 빼내라 그러나요? 철수하라 그러면 되죠. 네?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언어를 막 갖다 이렇게 막 왜곡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바이든 날리면에서 조금 효과를 봤다고 지금 시즌 2를 만들어서 좀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이든 날리면보다도 너무 명확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국민들을 좀 수준 낮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언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는요. 객관적으로 이게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냐. 객관적인 현실하고 대조해 보면 돼요. 의원을 빼냈습니까? 아니면 이게 요원을 빼냈습니까? 요원이 빠져나왔죠. 대통령이 급하게 지시하다고 야 빼내! 군인 빼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정중하게 군인을 어떻게 철수시키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제 말에 의원을 빼냈냐, 요원을 빼냈냐 이걸 봐야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군대는요 아직 지휘체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 그 그리고 얘기를 지금 홍장원 전 예. 차장도 끌어내라 잡아들여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럼? 홍장원 이분이요. 예. 제일 먼저 그 국정원장 조태용한테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십시오. 이래 해가지고 직위 해제된 사람이죠. 이분이 체포적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조태용 원장이 어이 내일 와 내일. 근데 가버렸다는 거야.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즉 이 급박한 게 체포조 이재명이라는데 예. 내일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강력하게 체포조 이야기 없었다. 예.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왜 국정원장 말 안 믿고 홍장원 이분에게 국정원에 오래 있었는데 서훈 박지원 때부터 예. 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라고 원장한테 그럽니까? 제 말에 이 오염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두 분이요. 예. 왜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오죠? 어. 아니 군인이 유튜브 나가서 이게 거의 눈물 흘릴 듯이 막 이게 유튜브 녹화하는 이게 방송하는 게 이게 군이 맞습니까? 그 진술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누가 소개했을까요? 초기에 3번 바뀌었습니다. 특전사령관.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은 초기에 오염된 진술을 진실이냐? 예. 그게 녹음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말이 어떻게 서류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실제 이루어진 거는 의원을 빼낸 게 아니고 요원이 철수됐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예.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 대통령 측에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현상을 보시자 그랬잖아요. 예? 빼낸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왜 못 보냈죠? 그 안에서 비무장 시민들이 무장 군인에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못 빼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을 닫고 막는 모습 막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저항이 없이 만약에 그냥 했다 그러면은 조금 그나마라도 조금 이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예. 저항도 있었고 중과 부적에 의해서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왜 들어갔습니까? 진입을 왜 했습니까? 뭘 하려고 들어간 거죠? 누가 봐도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그러고 빼내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자, 지금 오늘 열리고 있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이게 이제 4번째가 되나요? 이게 아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공수처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공수처 차원에서 매듭을 좀 졌죠.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흘 못 채우고 넘겼다. 열흘을 못 채우고 공수처가 넘겼다 이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 내란죄 수사죠. 이거를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 넘긴 겁니다. 오늘 공수처의 브리핑 그 내용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혜 변호사, 당초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까지 포함은 최대 20일. 그러니까 20일 중에 열흘, 앞부분 열흘은 공수처가 그 시간을 사용하고 뒷부분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이 기소 전까지 열흘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 몫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니까 오늘 28일까지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28일 되기 전에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진술조사를 더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관저와 지금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를 채택해서 검찰에 전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했지만 불응했고 방문 조사도 사실상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병원 진료 목적으로 동선이 엇갈리면서 예. 많은 비판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라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수사를 하도록 하는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좀 난점인 게 달력을 보시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다 명절인 공휴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더 이상 유의미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검찰로 넘기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참 여야로부터 다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압박도 받고 그랬어요. 그동안 공수처의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좀 시간순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불법 영장! 공수처가 뭐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뭐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오늘 사건을 검찰로 이첩을 한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그동안 뭐 여야 보셨지만 뭐 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역량 부족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럼 향후에 공수처 존폐 위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역량 부족을 보여준 게 맞죠. 그죠? 근데 그 역량 부족이 일반 고위공직자들이었다면 그 역량 부족이 보여졌을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위로서 저항했기 때문에 보여진 역량 부족이냐? 예. 아니면 다른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도 이 정도의 역량 부족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역량 부족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 역량 부족이 비롯된 것은 예. 자신들의 역량에서 비롯된 거가 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위로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뭐 검찰이면 달리 할 수 있는 게 뾰족하게 많습니까? 지금 검찰로 넘어가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검찰이 공수처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역시 검찰이 조금 더 역량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겠지만 비교가 된다는 거죠. 비교가 되겠지만 예. 그나마도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의 저항이라는 부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정 변호사, 지금 검찰로 넘어갔어요.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넘어갔는데, 근데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 또 없잖아요. 근데 그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지금 이제 저는 예. 응할 수도 있지만 예. 두고두고 이게 불법의 소지는 남겨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는 다 집행이나 모든 게 국수본이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국수본이 수사했으면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로 넘겼으면 그렇죠. 문제 없잖아요. 거의 뭐 경찰이 그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처관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 이게 검찰로 가도 그 불법에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처가 원천적으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다 해도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두고두고 이게 대법원까지 논란을 만들었다. 예.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저는 공처가 총체적 불법한 게 관할, 그다음에 서부에 한 거, 법원 그다음에 문제. 처음에 체포할 때 경찰의 위임했다 다시 가져갔잖아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들어갈 때 뭐
직권남용 직인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압수수색하다가 경호처 맡게 못했잖아요. 예. 이 문제, 그다음에 구치소에 강제 구인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했잖아요. 예. 이런 게 총체적으로 완전히 불법 무능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제 공천은 이번 사건 끝나면요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왜 민주당에서도 공천 때문에 여론이 많이 악화된 거 이거는 맞거든요. 공천가 헛발질할 때마다 지지율이 막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연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게 맞다 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불법 증거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불법이 될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검찰에서 그게 없어도 될 만큼의 증거를 또 제시해 가면서 하는 게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위법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일단 탄핵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법이 아니어도 대법원 판례 등등의 법리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과 사정에 비추어 재판부가 다른 법리를 찾아낸다면 이건 얼마든지 증거로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 변호사께서 아까 제가 된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높다. 그러니까 이의는 제기해 놓을 거라고요. 이의 제기는 한다. 정당한 이게 검찰도 내란 이게 잘못됐다. 수사권이 없다. 하면서도 이게 저는 가서 이제 분위기가 요즘 상당히 호전되고 하니까 진술하면요. 내란 이게 기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진술을 할 걸로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김상현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 지금 나옵니다. 벌써. 화면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수처 사건을 넘겼는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여전하거든요. 공수처가 오늘 3만여 쪽의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 그러죠. 이 기록물이에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증거도 포함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집한 이 증거가 만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검찰도 이걸 의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가장 안전한 증거. 그러니까 특히 경찰 쪽에서 마련한 증거. 경찰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이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마련할 증거. 이런 안전한 증거로만 기소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공수처의 증거는 제외할 가능성. 손정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실효성도 없는 것이 이미 수사권과 이 관할권 문제는 한 4명의 판사가 이제 발부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적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임의적으로 수사기관에 배제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제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실효적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같은 논란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검찰도 수사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 직권남용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경찰 공무원에 관한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가능하다. 또는 직권남용에 대한 직접 관련성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영장도 발부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미 수사 주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자료를 위법하다라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는 상황이 아니라 적법하다라고 보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서정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세요?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기 그 증거 자료 안 쓴다 해서 그럼 이게 아예 수사권이 없으면 어차피 검찰도 불법이라니까요. 공처에서 수사해가 넘겼잖아요. 그럼 이게 위법 수익 증거니까 안 쓴다. 이러면 이게 기소를 안 해야죠. 원천적으로 경찰로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그냥 다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자료는 다 참고해서 증거로 넘기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네요. 자, 오늘 헌법재판 탄핵심판 변론기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내용들은 영상이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나올 때 얘기하죠.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 헌법재판소의 4대4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다 불법이라 하기도 어렵게 됐고 다 합법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복귀를 하더라도 이인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어떤 판단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이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했어요. 안 받아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야 반응 들어보셨죠. 여당에서는 환영한다. 야당에서는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밀어붙인 사안인데 이게 관철이 안 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죠. 향후에 워낙 탄핵 소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 일단 오늘 모습 영상으로 뭐 짧게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누가 더 비호감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에 누가 더 비호감이냐고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옆에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 나오고 뭐 이 조사 시점 이런 거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호감이라고 한 응답 비율이 42.8.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합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거기다 이 숫자의 값은. 그리고 둘 다 비호감이다가 9%, 잘 모르겠다가 2.7 이렇게 나옵니다. 비호감 응답 45.5 대 42.8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네. 정기남 조선대 개헌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수영 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위기 상황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지금 계속 헌재 출석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호감도를 따져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오차 범위 안에서 숫자가 나왔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선 2라운드죠. 대선 2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계엄 사태를 정점으로 찍었던 12월 3일부터 12월 한 20일 정도까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뭐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그 여권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또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지점이 벌어졌냐면은 자 그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을까? 자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퇴임해서 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탄핵까지 당하면서까지 했을까라는 국민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정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책임인가? 그걸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한 몸으로서 이른바 합작품으로 이끌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자기가 단 한 번 공약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조직법 개편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모든 입법 독재에 맞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거는 30번에 가까운 거부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은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둘에 함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이 탄핵 정국과 헌재 심리 정국에서 두 사람이 다 전부 이렇게 비호감이 50% 가까이 높다 그러면은 시대의 이제 뒤편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함께 살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저는 응답의 신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호감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잠재력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까지 마친 분이니까 아직 진행 중이긴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이 지표가 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역사적 시효를 다할 수는 없다. 저는
그 얘기를 아마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로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비호감도 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온 저 수치,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네.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수치가 아니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뭐 압도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호감도 상당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버금가게끔 나왔어요. 지금 비호감도가. 이 비호감도 향후에 쉽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과제지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나 저는 먼저 예.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예. 두 가지 의도를 먼저 지적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예. 자,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의뢰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결국은 조기에 지금 탄핵 국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기에 대선 국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 결국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나라 비상계엄 뭐 내란 획책 좀 더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자,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단순 선상에서 비교한다? 결국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비호감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비호감도를 대단히 부각시키기 위한 저는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공개된 저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론도 이 여론대로 의미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 대표에게 더 씌워지는 이른바 비호감도.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진 과제다. 자, 여론조사 결과 유력한 30%대 차기 대선 후보 1위 주자입니다. 예. 독보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비호감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고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지지율 조사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관련된 어떤 TF도 꾸려서 좀 살펴보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다른 갈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더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요즘에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뭐 자주 나오죠. 오늘도 하나 공개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다른 곳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좀 보이죠.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 선이 민주당 조사인데요. 오늘 공개된 수치 가장 오른쪽에 있죠. 국민의힘 38, 민주당 36. 이 정도 차이. 이건 뭐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과 관련, 최근에 정당 지지율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또 언급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동안 자행해온 연쇄 탄핵, 입법 폭주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자, 정기장 교수님. 그럼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고성욱 대표 근데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 아주 능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말고죠 뭐.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있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의 하락은 이재명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남의 당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뭐 옹호 세력 또는 뭐 폭력 옹호 세력으로 자리받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우선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겸허하게 뭐 책임감 있게 앞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가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이 이른바 여론조사 기법상의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왜 그때는 진보층이 과대 표집되고 있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듯이 예. 분명한 것은 지금 보수층은 결집하고 있지만 진보층은 이완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이완되거나 또는 분열되고 있다? 뭐 이런 양상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흩어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대책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선 평론가? 그러니까 좀 여당에서 나온 민주당 정당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다. 이런 분석 또는 주장을 내놨네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두 개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재명 대표하면 사법 리스크 하나만 보잖아요. 예.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리스크가 신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 뒤집는 거를 여반장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도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후딱 접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그 쉐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했다가 갑자기 또 한미동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의 이미지, 메신저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그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 리스크가 동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국면 넘어서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민주당은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보수가 과표집이라는데, 저는 그것은 진보가 위기가 있거나 보수가 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그걸 시비 삼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원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 연령, 지역은 공직선거법상 무조건 인구 센서스에 맞춰가지고 샘플을 내줘야 됩니다. 그건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념은 그게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게 국민들이 딱 50대 45, 45대 50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표집이라 얘기하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륜을 가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보수의 결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진보가 미결집할까를 고민해야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번짓을 완전히 잘못 짓고 있다.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예.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법적으로 뭘 고발하겠다 이걸 강구해보라든가, 이건 완전히 잘못 짓고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을 어떻게 안 바꿀 것인가. 그다음에 본인의 재판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빠르게 요구하는 것만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신뢰와 사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요 계속 하향 곡선을 그을 겁니다. 하반 경직이 좀 무너졌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 상황에 대해서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의 발언, 움직임,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또 뭐 하나가 있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평소 같았으면은 단순히 만나서 무슨 심포지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나 보다 그러지만 요즘엔 또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때가 때인지라. 여기 보시면 오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인물들. 김경수 전 지사, 박광원 전 원내대표,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공통점은요. 비명계로 공통점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 나타난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한 이재명 대표, 뭔가 기존과는 어떤 정책적 사안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발언을 꺼내놓습니다.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의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란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평론가, 오늘 저런 발언, 기본소득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재검토로 심각히 고민? 그리고 뭐 이념이 뭐 중요합니까? 흥묘백녀 뭐 이런 얘기 꺼내요. 뭐 쥐만 잘 잡으면 됐지. 실용주의다. 중도층을 약간 의식하는 걸까요? 최근에 여론조사상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의식했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왜 이렇게 중도가 이반하고 진보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고민하면은 딱 나오죠. 아, 우리가 너무 그동안 탄핵 복출했구나. 그다음에 줄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입법 복출하고 예산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기본소득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게 덜커덕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노선을 전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말이 저렇게 쉽게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이 자기 정치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정치 지도자가 이제 와서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저 실용만 따라가면 된다는데 실용도 원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실용이라는 게 대중 추수주의, 이른바 대중의 여론만 따라가는 게 실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민생에 천착하겠다 하는 말은 본인의 정치 철학과 맞물릴 때 비로소 그게 꽃이 피는 거지. 저런 식으로 위기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이재명의 리더십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저게 더 오히려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덩샤오핑을 끌어오든 고양이가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하냐면은 정말 이제까지 3년의 국정 파탄에 대해서 야당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체질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한 몸으로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뇌리에 남아있는데 저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다고 저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상징 자본이 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급했다. 뭔가 좀 바꿔보겠다 노력하는 건 제가 인정하겠는데 이런 식의 원칙 없음과 기준 없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투영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할 지도자라고 저는 반드시 다시 한번 평가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할 때 뒤에 화면에 저게 이제 국회 본관의 민주당 사무실인데 뒤에 보시면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 글자 잘 보이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시. 거기 보시면요. 대한민국이라 써 있고요. 그 위에 글자 보면 무슨 성장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지금. 다시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죠. 뒤에. 이게 이제 백보드에 써 있는 건데 이거 보면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치기도 한다. 그리고 회복과 성장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정기상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에서 약간 내세울 만한 듯한 약간 슬로건 또는 모토처럼 보이고요. 성장이라는 걸 봐요.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의 저렇게 회의실 뒤에 있는 저 글자들은 뭐 이 정부나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 문구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실용주의 입장 이 속에서 아니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비슷하고 같으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로드맵과 의지 이런 것에서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뭐 다시 대한민국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죠. 오히려 대한민국을 40년 전 30년 전으로 퇴행시켜버렸죠.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자 이것부터 이제 국정안정, 경제의 모든 문제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국정안정을 논의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 왜 이 얘기 안 하느냐? 자,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대선 때도 100대 공약을 내놓습니다만 100대 공약을 누가 득여갑니까? 그때 중요한 어떤 쟁점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공약을 앞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흥묘 백매론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과거에도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민생과 국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흥묘 백매론의 입장을 취해 왔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3년입니다. 11월 달에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예. 이걸 얘기하면서 흥묘 백매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좀 멀리 가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요. 자 코로나 백신 때문에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들어올 수 있다. 흥묘 백매론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어떤 안정, 민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메시지 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저 기자회견 오늘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들은 민주당을 준 여당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약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땠죠? 6개 은행장, 시중은행장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났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경제는 챙긴다고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장과 회복, 다시 대한민국. 말하자면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슬로건을 갖다 꺼내놓은 겁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에 모두 발언은 정책적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핏 보면은 뭐 정말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가 얘기하는 것 정도로 얘기하는 이 모습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실용주의로 선회했다는 모습을 보인 거지만 실제로 국민들과 대중들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이른바 여당 프레임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전략적으로도 저게 맞았을까 하는 약간 회의감은 듭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오후에 재판 출석이 있었어요. 바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오늘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요, 이 재판이 금방 끝났는데 이런 내용 알려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2월 26일. 결심이면은 사실상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구형까지 나오는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선고만 남겨두는데 이렇게 되면 선고는 3월 정도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심 2월 26일 날짜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선고 2심 선고는 3월이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황소진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동 심판진 재판보다 기각하면 헌법소원 내실 것.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속보 상황 들어왔죠. 2월 26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이 재판의 결심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실상의 재판 절차를 마치는 거예요. 선고만 남겨두고. 그러면 이 결심 때까지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거죠. 법원에 이렇게 선고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선고, 2심에 대한 선고는 3월이면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상황으로 시간상 따져보면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그동안 이런 얘기 계속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지난해 11월 15일 나왔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른바 633 원칙, 6은 1심까지인데 그럼 33이 남았잖아요. 3개월 안에 2심 결과를 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심, 대법원심은 3개월 안에 또 내라. 333.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은 5월 15일이지만 이미 시기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심이 2월 26일. 지금은 3월이 이렇게 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월 2심 결과가 나오는 거는요. 이거 두 분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제가 최수영 평론가부터. 네.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렇죠. 조심스럽게만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오냐. 그렇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빠르냐에 따라서 정치상이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말 그 말씀을 짧게 표현하면 탄핵 열차가 빠르냐 사법 열차가 빠르냐였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속도가 어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지금 심리는 벌써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한다고 가정해도 뭐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은 20번 이내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대치가 19번인가 됐으니까 예. 19회가 됐었으니까 지금 네 번째. 그럼 네 번째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180일을 두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과연 저게 될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달에 저게 1심이 나온 다음에 2심으로 넘어가는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만 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논란처럼 시간이 계속 비워진 예.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이 아주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니 안 된다. 이거 3월 달까지 다른 거 받지 말고 이 사건만 하라고 재판부가 요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심이 2월 26일이면 통상 결심 이후 3주 이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예상해 보면 3월 20일 이내에 나온다는 26일이 결심이니까 그러니까 3주 3주 정도면은 3월 20일 이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예. 그 가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2심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확정입니다. 대법원이라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건 서류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지 유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감경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된 이 2심 결과 중에서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늦어지고 이럴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이 3월에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리는 아무리 빨라도 4월 18일이 두 분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월 10일 어간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훨씬 빠른 거죠. 만약에 이 선거법 관련 2심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은 그때는 전선이 여의도의 전선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부터 먼저 균열이 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2심의 유죄라는 만일 그 주렁주렁 훈장을 달았다고 할 경우에 이걸 가지고 치를 수 있겠냐라는 반드시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잠룡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아니 대표가 만일 이렇게 돼서 대통령 당선됐다가 이게 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 더군다나 재판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또 더군다나 만일 이게 이 3월이면은 5월 안에 6월 안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대법원 한개판 나오면은 선거 운동 중에 상실할 수도 있는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일단 대선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2심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일정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다만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 고민이 되겠죠. 정기남 교수님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게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면 선거법 2심 결과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각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지금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7차례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17번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탄핵의 어떤 사유 이것들이 거의 명백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 가담자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변론 전략을 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는 대단히 내란 핵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 자체가 마냥 국정 혼란을 방치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예. 자,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이 먼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뭐 그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알 거죠. 수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러나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희망 섞인 반응이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 2심이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3월 중에 예.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나 거의 최수영 평론가의 근거는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전제라고 있다. 그러나 그러라는 법은 또 없다.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상당히 과도한 형량을 받았습니다만 2심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사실은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그래서 시기만 놓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 선거법이 결과 무죄가 나왔을 경우 또 나서 선거법이 피선거권에서 제약받을 수 있는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경우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세부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나타난다는 자,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답답한 것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검찰 정권이었다면 예. 지금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왠지 사법부에게 맡겨져 있는 형국입니다. 사법부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 시중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좌우우면하지 않고 정말 법리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판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헌 재판 관련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헌법재판소가 따져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받아줘서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동안에 재판이 멈추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선거법 요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중입니다. 이거 제청을 신청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얘기가 어제 밤부터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러자 여당 내에서 주진우 의원 반응이 이래요. 아니 선거법의 처벌 규정 이거 수십 년간 적용된 건데 이거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지난 17일 재판부에 증인 신청서 7건 제출했대요. 그럼 증인이 늘어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걸 다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결심이 2월 26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질문을 받고 좀 기자회견 질문 받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요게요. 요 내용들이. 요 하여튼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 얘기가 나온 게 이거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청하는 걸 법원에. 이거 법원에서 또 판단하겠는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 처벌하는 게 이게 다른 나라 없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 뭐 그리고 이 제청하는 자체는 또 피고인의 권리 아니냐. 이게 무슨 또 재판 지연 전술이냐. 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리는 맞습니다. 이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에 따른 권리는 누구나 보장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과거에도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 모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습법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공직선거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돼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행위, 기억까지도 이게 과도하게 이거 제한하면 되겠느냐고 이제 제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재판부가 한번 생각해서 이거 한번 헌재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 검사가 지금 만약 하게 되면은 이걸 재판부에 요청하겠다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저는 결심 공판하는 쪽으로 그냥 날짜가 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여기서 하나 좀 뺀 게 있는 게, 이게 2021년에 대법원이 그러니까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거를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피의자의 권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는 건데, 이건 시간 끌기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진실 법정에서 다투는 게 빠르지 이걸 가지고 며칠 더 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전 상황이었는데 오후에 재판부가 결심 날짜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여러 가지 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법원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이 내용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당과 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제 키워드로 보시죠. 몸 푸는 주자들. 지금 뒤에 사진이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몸을 푸는 주자들. 앞에 대선이라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우리 당은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준비 이런 거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얘기 꺼내는 건 인용 전제로 한 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준비 안 합니다. 그런 거 지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의 움직임도 꽤 있고요. 우선 오늘 또 하나 공개된 이거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거든요.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법입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요. 거의 이제 30%에 가까운 28%. 최근에 뭐 이런 조사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주자들이 쭉 여권 내 주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일단 김문수 장관, 김문수 노동고용부 장관 14%입니다. 14%. 그리고 그 다음이 홍준표 시장 7%, 오세훈 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6%, 안철수 의원 등등도 쭉 이렇게 가죠.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김문수 장관,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저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김문수 장관의 저런 대선 주자 적합도 지지율 조사에서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은 14%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여권 1위예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향후 이른바 표의 확장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의 힘이 조기 대선 없다. 이거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없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 탄핵 여론전을 잘 펼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허황된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탄핵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권은 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보수층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뭔가 우리가 중심을 잡아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탄핵의 어떤 역풍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건데요.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수층의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과표집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른바 극우 보수 지지층의 격앙된 보수 지지층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예. 거기는 이른바 극우 강성 지지층이 그 핵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임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자 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밖에 없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과 관련된 이 재판과 소추 재판과 관련된 소위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에도 두둔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다 극우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자, 그런 극우 지지층의 가장 상징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다. 그것의 결과가 후보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장관이죠. 예. 김문수 장관이 결국은 극우 지지층의 어떤 핵심 여론 이걸 그대로 온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후보에 느닷없이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앞으로 향후 예.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1년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우 지지층의 어떤 그런 격렬한 어떤 여론 지형을 예. 폭탄처럼 안고 이걸 떨어뜨리느냐 안고 가느냐 예. 이 고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이런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반응을 좀 보였네요. 지금 나와 있죠? 김문수, 내가 대선 주자 오르내리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표정 평론가. 이 얘기는 본인은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직이 상실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근데 본인이 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대선 주자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사실은 지금 민망하고 좀 약간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요. 김문수 이제 그 장관이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최종 경선까지 갔던 분입니다. 예. 이분이 대선 후보의 경선이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김문수일까? 많은 일각의 분들은 이분이 이제 뭐랄까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갑자기 김문수의 이런 돌출은 지금 기존의 여권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홍준표, 원희룡, 오세훈 뭐 등등 이런 분들이 한동훈 이런 분들이 기존의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만족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뉴페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들로는 안 된다는 뉴페이스에 일단은 김문수 장관은 10년 전에 잊혀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예. 다시 소환된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윤 대통령처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직에 있다가 들어오더라도 예. 최소한 국민의힘의 뿌리에 있으려면은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보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 정체성의 합격점을 좀 받은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분이 국회의원 2번인가 3번 했죠. 경기지사 했죠.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했잖아요. 검증됐잖아요. 최소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사람 찾아보겠다 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다른 잠룡들과 얼마나 경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무위원 신분이니까 그런데 확장성이 없다, 중도 확장력이 없다 이렇게 예단하는 건 어렵고 만일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다시 모든 정체성을 바꿀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결코 그것을 미리 예단하는 건 좀 빠르다고 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화면에 들어오는 게요. 지금 헌법 탄핵 심판 오늘 재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 여기 이 법무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호송차가 헌재를 빠져나와서 구치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4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그러죠. 오늘
오늘 변론은 끝났고요. 5차 변론은 이 설 연휴가 끝난 뒤 2월 4일 오후 2시 다시 또 잡혀 있죠. 이건 예고됐습니다. 헌재에서 호송차가 나와서 구치로 이동하는 모습, 영상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4차 변론 끝났는데 4시간 22분 만에 종료했다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권들 대선주자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여권 대전주자들이 요즘에 내놓는 말 일단 심상치는 않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명의 인물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로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저는 뭐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뭐 출마 여부를 묻는 거는 네. 그거는 뭐 별로 필요 없는 질문인데 다만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거는 네. 저는 탄핵 심판되는 걸 봐야죠. 저는 당원들한테 약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약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경선 통과의 최대의 네. 뭐 어려움이죠. 저는 정면으로 그분들한테 호소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요.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인물. 홍준표 대구시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미국을 갔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 22일에 글을 올려요. SNS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간 걸 설명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이걸 강조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아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 본인의 자격을 강조하는데 대선 후보 자격이라고 강조하죠. 그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대선 출마 의사를 이미 비쳤죠. 이게 며칠 지난 16일인가요? 이때 요 얘기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내를 초청할 때는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했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구시장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그 상황도 들어보고 앞으로 전개 방향도 자기들이 정책에 부합할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겠죠. 자, 조수영 평론가.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주자 늘 꼽혀요. 여권에서는. 이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의 확장력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선이란 건요.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잖아요. 예. 경선이니까. 예. 근데 본선은 뭡니까? 누가 더 관전자들을 최대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이 게임이거든요. 지지자 관전자. 그렇죠. 경선은 지지자지만 본선은 관전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선은 나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의 확장성이 얼마나 더 있냐의 게임. 이게 정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지난번 사실 홍 시장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선에서 떨어지고 대구 내려간 것은 지지자들을 본인이 한번 더 안아보겠다고 이제 간 건데 지금 찾는 거는 확장성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본선에 올라왔을 때 홍 시장이 갖고 있는 대중에 대한 매력, 그다음에 확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거고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에는 여러 가지 수치는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에 대한 시장을 4번 역임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뭔가 이번에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 측면들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홍 시장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건 같지만 저는 이것은 경선만 통과하고 난다면 결국에는 누가 더 관전자들을 끌어들이냐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경선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남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표의 확장력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선거의 결과는 국영꾼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플러스 예.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확장성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좀 뭔가 솔직한 정치인, 뭐 화끈한 정치 리더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는 이른바 친윤 지방자치단체장, 대구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 그리고 솔직한 이미지가 이제는 거의 만담꾼 정치인 이런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어요.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성향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도 얘기했습니다. 경선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또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장 재선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었고요. 또 친윤 비윤 논란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온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에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결국은 이 두 후보 다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그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은 명태균 리스트가 될 거다. 그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약점을 파고들지 이것은 좀 지켜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한 30여 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요거는 최수영 평론가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작이 젖었으면 일단 말리는 게 우선입니다. 예. 억지로 불필요로 하고 휘발유 뿌리면 불만 나고 사고 납니다. 예. 한동훈의 시간은 저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지지자들로부터 먼저 한번 인정을 받고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는 당시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본인이 진입 여부를 고민하는 게 저는 현재로선 가장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럼 시간을 좀 더 보내야 좀 더 보내야 한다는. 장작이 젖었으니까 말려야 된다. 말릴 시간 필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뭔가 얘기는 하지만 물밑에서는 분주한 모습 같습니다. 지금요.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